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레이 달리오의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이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이 달리오는 아니다.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 얘기를 가져왔고요. 오늘 내용은 최근 레이 달리오가 쓴 글들과 최근 레이 달리오가 한 단독 인터뷰를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네, 레이 달리오 워낙 유명한 인물입니다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세계 최대 헤지 펀드 중 하나인 곳을 창업을 해서 2022년, 2023년까지 회장직을 역임을 하다가 은퇴를 했고요. 지금은 세상 걱정 전문가의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특히 단순한 매크로 경제가 아니라 세계 구조가 어떻고 세계 질서가 어떻고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요즘 이런 시기와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글들을 쏟아내고 인터뷰를 하면서 최근 노를 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바로 이제 관세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배경은 레이 달리오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세상을 움직이는 5가지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5가지 힘이 지금 이 사이클이 바뀌는 변곡점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조언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관세 그 자체보다 관세가 나오게 된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레이달료가 말을 했는데, 관세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 카드를 꺼내게 된 그 구조적 문제가 뭔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데, 이 미국이 무역과 자본에 있어서 굉장한 불균형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그거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관세 카드를 꺼내 든 거고, 이 미국의 무역과 자본의 불균형이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가 급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을 움직이는 이 5가지 요소가 뭔지 먼저 알고 넘어가야겠죠.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요소란 뭐냐? 우리가 이 패권국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패권국은 미국이고, 미국 이전에는 영국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패권국이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이 세계 질서가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패권국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이 세계 질서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패권국의 운명과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이 있다. 그게 바로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얘기를 듣고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레이 달리오가 쓴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운명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는 뭐냐? 첫 번째는 부채, 화폐, 경제 역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적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레이 달리오는 그 중에서도 이 부채에 집중해서 경제를 바라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갈등은 말 그대로 한 국가 내에서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국제 갈등은 말 그대로 패권국과 다른 국가 간의 갈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주로 이 패권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20세기에 소련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었죠. 이렇게 새롭게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 간의 갈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연재해 역시도 말 그대로 자연재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술 발전, 요 5가지가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다 라고 레이달리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소 하나하나가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경제적 요소는 부채 사이클을 얘기하는 겁니다. 레이달리오는 이 부채 사이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그래프에 있는 짧은 물결이 단기 부채 사이클이고, 긴 물결은 장기 부채 사이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기 부채 사이클은 뭐냐? 거의 평균적으로 6년,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 정도 주기로 돌아가는 단기적인 부채 사이클인데, 이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침체됐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세상에 돈이 많아지니까 버블이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를 올리면은 이 사이클이 꺾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죠. 그래서 요런 사이클, 2022년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고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과 경기가 다시 반등하고 물가가 문제가 되니까 금리를 올리고 이것 때문에 하락장이 찾아오고 경기 성장이 둔화되고, 이런 지난 5년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부채 사이클을 우리가 겪으면서 보시면은
점점 이 사이클의 고점이 높아지잖아요. 왜냐면은 단기 부채 사이클을 겪을 때마다 부채가 쌓이기 때문이다 라고 레이달리오는 설명을 하는데요. 돈을 풀었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시 금리를 올려서 돈줄을 조이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되는데, 이때 호황기 때 발행했던 부채들을 갚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대로 파산하게 둘 것이냐? 원래 그렇게 파산하게 두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겪을 고통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이 등판해서 이 부채들을 다 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부채 사이클을 겪을 때마다 중앙은행이 등판해서 처치곤란한 부채들을 다 사주기 때문에 점점 부채가 쌓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패권국의 경우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패권국이 버는 돈보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부채를 점점점 더 발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부채 총량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감당을 못해서 크게 폭락을 할 때가 발생합니다. 레이달리온 이게 한 80년 주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차 범위가 그 정도면은 이게 뭔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1930년대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가 있죠. 레이달리온 이게 대표적인 장기 부채 사이클의 하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부채가 늘고 줄고 이런 거에 따라서 경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채가 점점 쌓이다가 한 번에 어떤 크나큰 이벤트를 통해서 크게 해소가 되고, 그 과정에서 뭐 국가가 휘청거리고, 이런 것들이 레이달리오가 말하는 경제적 요소, 부채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제적 요소는 특징이 나머지 네 가지 요소가 있었잖아요. 국내 갈등, 국제 갈등, 자연재해, 기술 발전, 이 네 가지 요소와 긴밀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을 때보다 경기가 안 좋을 때 국내 갈등이 더 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경제가 안 좋을 때보다 경제가 안정적일 때 기술 발전이 더 빠른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네 가지 요소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 갈등은 단순히 정치권의 갈등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갈등, 소득이나 자산으로 나눈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갈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 패권 경쟁이, 패권국이 정점을 찍고 슬슬 내려오는 그 시기에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국가가 이 패권 국가의 경쟁을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자아내는데, 두 국가의 갈등에 집중해서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재해는 사실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쳤죠. 레이달리오 말로는 전쟁보다도 더 많은 제국을 무너뜨린 게 자연재해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자연재해가 폼페이가 있죠. 화산이 폭파해서 도시가 순식간에 쓸려버린. 그리고 1800년도 초반에 타보라 화산 폭발도 경제와 정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음은 기술 발전입니다. 기술 발전은 레이달리오가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인류의 기술 발전을 보면 놀랍죠. 300만 년 전에는 돌도끼를 쓰다가 이제는 AI를 만들고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이런 시기까지 왔으니, 그런 기술의 변천사를 생각해 보면은 이 기술이 인류에 미친 영향이 이 나머지 네 가지 요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레이달리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지금 변곡점에 있다, 크게 변하고 있다라고 레이달리오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과거를 쭉 보니까 각각 다섯 가지 요소의 사이클이 넘어갈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더라. 근데 그 신호들이 지금도 관찰이 된다는 거죠. 우선 경제적 요소 같은 경우는 이 부채 사이클의 말미에 부채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패권국들이 하는 일들이 있다. 그게 지금 보인다는 건데, 과거에 그러면은 패권국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더 많이 찍어내야 되고, 이 더 많이 찍어낸 채권을 다른 나라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 패권국의 구군이 슬슬 약해지고 있으니까 다른 국가들이 채권을 예전만큼 안 사주죠. 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패권국의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힘으로 뭔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게 자신의 채권을 강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적대국의 부채를 동결하거나 혹은 자산을 압수한다. 왜냐면은 다른 나라들이 적대국의 부채를 사주거나 투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적대국의 부채나 자산의 매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사용하는 건데, 레이달리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게 취한 조치들이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국 부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갚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디폴트 선언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만기가 도래하면은 다시 그냥 만기를 연장해버린다든지, 이도저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중앙은행 시켜서 돈 찍어내라고 시킨 다음에 부채들을 그냥 다 중앙은행이 인수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과도하게 많이 쌓이면은 재정적으로 이 패권국은 굉장히 취약하고 또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권국 입장에서는 다시 자산 재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을 한번 다시 재평가해 보니까 부채는 생각보다 적고 자기 자본이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었다. 원래 자기 자본이 훨씬 더 많다. 라는 식으로 일종의 뻥튀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면 이제 자본 유출이라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거를 강하게 통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패권국의 화폐가 매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화폐를 찍어낸다라는 게 이 부채 사이클의 끝에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레이달리오는 지금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국내 갈등 사이클에 말미에 왔다라는 신호는 어떻게 포착이 되느냐. 우선 경제적인 양극화, 그리고 가치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느 정도 대립하는 그룹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타협이 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타협이 안 되는 지경까지 가는 거죠. 정치는 갈등 조절의 예술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가 이 갈등 조절의 예술을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법치와 정치를 넘어서 모든 세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의 세력을 제거하려고 한다. 테러를 한다든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그게 우리 그룹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법적인 결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제도를 파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치와 정치가 상실이 되고, 특히 이런 현상은 성장기가 끝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속 성장을 하고 경제도 제일 괜찮고 이런 전성기를 한번 맛본 국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이런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잘 나타나고, 그리고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경기 호황기보다 경기 침체기에 이런 현상이 특히 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마고그라고 하죠. 굳이 번역하면은 선동가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단순히 선동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낭설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악질적인 선동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데마고그가 극우 쪽일 경우에는 주로 기득권과 영합을 하고, 극좌일 경우에는 대중과 영합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만 봐도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뭐 법치나 정치 같은 건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극한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 처하고 질서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갈등에 지쳐서 어떤 한 명의 독재자가 철권 통치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철인이 나타나서 이런 모든 잡음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다 잠재워주고 사람의 영도 하에 딱 일치단결해서 따라가는 거를 희망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파시즘의 상징이 파스케스 아니겠습니까? 이 나무까지, 나무 몽둥이를 묶어놓은 도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왜 파시즘의 상징이냐면 이 나뭇가지를 하나로 묶듯이 하나의 이념 혹은 한 명의 독재자가 이 사람들을 일치단결시켜서 그 일치단결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도에 따라가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일치단결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일치단결을 나타내는 상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제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간다라는 겁니다. 다자주의는 한마디로 우리 여러 나라들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자, 이런 평화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방주의는 한마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역사의 대부분은 일방주의였죠. 그런데 이런 일방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일방주의 때문에 전쟁이 막 일어나서 이 전쟁에 사람들이 지치면은 그때 이제 다자주의가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17세기에 유럽에 30년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톨릭과 개신교, 전제군주와 봉건제도의 이 대립이 극한에 치달아서 생긴 전쟁인데, 근데 이 30년 전쟁이 최초의 국제전쟁이다라고 얘기되고요. 그리고 이 인류 최초의 국제전쟁인 30년 전쟁이 끝나니까 이 국가들이 지쳐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또 이제 국제법의 시조라고 불리는 조약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쟁이 지치면은 다자주의가 등장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어떻게 돼 있나?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런 세계대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국제연맹을 만듭니다. 그리고 민족자결주의를 부르짖죠. 그런데 이 국제연맹이 만들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영향도 없고,
뭐 제대로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이 미국이 패권을 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기구를 등장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시기에 살고 있다가 다시 일방주의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평화의 시기에 살다가 다시 이 전쟁의 시기에 사는 거는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고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이 달리오의 말은 이 과거를 보니까 이 일방주의로의 전환은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이 된다. 현재로 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지만 뒤이어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인간이 또 적응의 생물 아니겠습니까? 곧바로 거기에 적응이 되면서 이 일방주의 세계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트럼프의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린란드라든지 파나마 운하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발언들은 몇 개월 전만 해도 미국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상상하기 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들이 어느새 익숙해진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면서 일방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일방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그런 행태가 빈번해지죠. 국제 무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생존이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이제는 의리보다는 이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한 세계에서 자기 나라의 생존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동맹 구조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게 이 국제 갈등 사이클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레이달리온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온갖 자연재해가 거의 역대 최고 수준에 다다랐다. 이 그래프는 연도별 자연재해 건수를 나타낸 겁니다만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건수인데 자연재해가 끼치는 피해 또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 역시도 점점 더 정점을 향해 다다라가고 있고, 앞서 봤듯이 이런 자연재해는 전쟁보다도 많은 나라를 무너뜨렸다고 할 정도로 인간 세계에 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마지막 기술혁신은 뭐 두말하면은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AI로 인해서 기술혁신의 변곡점이 있는데, 근데 레이 달리오가 지적하는 거는 경제 환경이 양호할 때, 그러니까 경기도 괜찮고 물가도 적절하고 뭐 이런 시장의 거품도 없고 이럴 때는 기술이 무난하게 빠르게 발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 그러니까 경제가 좀 지속 불가능한 환경, 한마디로 어느 정도 버블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겠죠. 그런 환경과 맞물리면은 기술 혁신은 반드시 버블을 동반하더라.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은 1720년 남해 버블이 있었고, 1830년에서 40년대에 철도 버블이 있었고, 그리고 1870, 90년대에는 직류와 교류가 막 경쟁하고 이런 시기에는 유틸리티 버블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사례로는 2000년대 인터넷 혁명 당시 닷컴 버블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술 혁신은 버블을 동원한 사례가 많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술 혁신이 세상을 바꾼다 하더라도 버블은 항상 동원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관세 카드를 낸 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사이클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한 일인데, 그렇다면 이 관세로 이 사이클을 되돌릴 수가 있을 것인가? 우선 관세를 하는 이유는 미국의 제조업이 악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에서부터 물건을 사는데, 또 중국이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미국은 중국에서 물건을 사면서 이 물건을 살기 위해서 중국에 빚을 계속 내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미국의 제조업이 약화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무역도 불균형하고 자본 관계도 중국과 불균형한 이런 관계가 점점 더 강화되고요. 그래서 관세로 이 위기를 타파하자는 거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제조업을 키우면서 더 이상 미국이 중국 물건에 의존 안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중국에 계속 빚을 냈는데 이제는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의 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불균형을 좀 바로잡으려는 시도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실현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레이 달리오는 회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이 미국 인구가 한 3억 명 정도 되잖아요. 이 3억 명 중에서 1%는 엄청난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창업을 해서 기업 가치가 1조를 넘는 기업들을 만드는 이런 천재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10%는 그 정도 천재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똑똑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인데, 근데 미국 인구의 60%는 독해력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도 안 된다. 그런데 인구의 60%가 독해력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도 안 되는 나라에서 과연 노동 생산성을 발휘를 해서 이 제조업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건 회의적이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가 아주 좋은 해결책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 상대국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뭐 상호 관세를 물리든지 아니면 거기 순응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로 카운터를 치든지 이런 상대국들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응책이 뭔지 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미국의 관세와 이 상대국들의 대응책들로 인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제에 주는 영향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하고 각국 정부는 또 재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를 부과당하는 나라는 디플레이션이 우세하고, 왜냐면 이제 기업들이 수출에 불이익을 가지니까, 수입하는 국가는 인플레이션이 우세한 경향이 있다.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근데 이게 관세 전쟁으로 갈 경우, 서로 맞관세를 물리고 할 경우에는 광범위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세한 거고, 이제 각국 상황에 따라서 디플레가 좀 더 강하냐 인플레가 좀 더 강하냐, 이게 좀 좌우가 될 텐데,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좀 더 문제냐 물가 상승이 좀 더 문제냐, 이거에 따라서 각국의 금리의 방향성이 갈리게 될 거고, 이 금리의 방향성이 크게 갈리면 갈릴수록 환율이 너를 띄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주목해야 할 경제적 영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에게 파괴적인 상황을 목도하기 힘드니까 각국 정상들이 만나서 뭔가 협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협상을 할 텐데, 근데 이 협상이 이 시장에서 시장 원리대로 풀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그거대로 바로 시장에 관철시켜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시장적인 결정이 또 무언가 충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협상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호재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또 비시장적인 조치가 강제적으로 취해지면은 이게 또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냐? 레이 달리오는 어떻게 보면은 뻔한 얘기를 합니다. 답은 분산 투자다.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장이 하락할 거고 이쯤 되면 반등할 거고, 마켓 타이밍을 맞춰서 매매를 하는 거는 극히 힘든 일이고, 어차피 이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너는 어차피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의 커리어가 한 몇십 년 되지 않습니까? 이 지난 수십 년의 커리어를 버티게 해준 거는 내가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잘 맞춰서가 아니라 분산 투자를 잘해서 이런 역사적인 불확실성의 시대, 이런 위기에서 살아남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냐? 최소한의 현금을 두고 분산 투자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그냥 현금을 쥐고 있으면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현금이 절대로 안전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현금은 인플레이션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입이 없을 경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하고, 그거를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 절반어치 현금을 확보해 두고 나머지는 분산 투자를 해라 라고 레이 달리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레이 달리오의 얘기였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일들을 얘기하고 시장을 분석할 때 지금 이런 일과 비슷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고, 과거에는 이렇게 됐다더라, 과거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러므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면서 과거 사례를 많이 참조를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조하는 과거 사례의 대부분은 1945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을 쥐고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1극의 세계 우리가 살면서 세계와도 맞보고 이런 시기에 살았을 때, 그때 당시의 데이터고, 이제 세계 질서가 바뀌면은 이 데이터의 성질이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를 참조한 분석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진짜 투자 난이도가 극악으로 뛰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 암울한 얘기입니다만 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는 관성적으로 움직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기적으로는 뭐 세계 질서가 바뀔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또 하나의 휩쓸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세계 질서가 장기적으로 바뀌어서 이 모든 패턴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행동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얼마간은 과거의 세상에 행동하던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